오늘 주제는 우리가 북극항로 시대를 잘 준비하고 선도해서 해양 수도권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해양 수도권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한 5분 정도 발제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라고 하는 결단을 해주셨습니다. 이 결단은 서울 수도권 중심의 1급 체제로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서울 수도권 중심의 이 성장 엔진 하나만 가지고 위태롭게 날고 있는 이 상황으로는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위험하다. 이러한 대통령님의 절박한 마음으로부터 저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라고 하는 결단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의 결단을 내려주셨는데 넘어야 될 산과 과제들은 산적해 있습니다. 이 과제와 숙제들은 해양수산부 장관인 저 전재수와 우리 해양수산부 공직자들의 몫입니다. 열과 성을 다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성과를 내서 대통령님의 결단을 제대로 일을 해서 성과를 내가지고 우리 국민들께 보답하겠다라는 마음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북극항로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포항공대는 2030년에 열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국과 스웨덴의 공동연구진은 2027년이면 북극항로가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열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든 중요한 것은 시기가 아니고 열린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바닷길,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의 그 부울경 지역 주민들, 특히나 부산 주민들과 이 타운홀 미팅을 가졌는데요. 거기는 이 부산에다가 해양수산부를 이전하는 그 말하자면 큰 특혜를 주는 거죠. 하나의 기회를 주는 건데, 그래서 뭐 자랑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산 지역의 그 북극항로 해수부 이전을 가지고 부산이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주민 의견도 듣고 하려고 이제 타운홀 미팅을 가진 것 같아요. 그 제목도 좋잖아요. 뭐 부산 시민에게 듣는다 해가지고 저는 대단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산에게는 해수부가 이전됐다는 건 하나의 메소드에 불과한 것이고, 거기에 북극항로의 전초기지를 부산으로 하고 그걸 적극적으로 실행한다고 하는 차원에서의 행정부의 그 하나의 그 해양수산부죠. 수산부를 이제 부산에 이전하게 되면 그에 따른 그 관련 기관들이 다 부산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뭔가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부산의 북극항로를 중심으로 해서 행정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지역으로 따지면 큰 특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특혜는 국토부가 마련한 이 국토종합개발계획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이 그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사실은 아니죠. 다만 이 국토부의 국토개발 종합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뭐 관광특구라든가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해양특구라든가 이렇게 이제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된 것인데, 부산은 그에 맞게 해양특구, 해양물류의 특구로 역할을 다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 그 수출 전선에서 부산에서 선적하는 비율들이 좀 높아지고 많아지고 있죠. 그 대량으로 물류를 부산에서 처리함으로써 이 규모의 경제도 나오고, 그래서 대단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타운홀 미팅을 하면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그 부산의 국회의원이면서 이제 장관으로 임명됐어요. 민주당 후보로서, 의원으로서는 유일하게 국회의원이 되다 보니까 이 부산 지역의 이제 비전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당시에 이 부산에다가 북극 항로라고 하는 아젠다를 딱 주고 이것을 가지고 부산을 이제 그 수도권을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수도권의 일극 체제를 이제 그 바꾸는 하나의 그 마중물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뭐 속도감 있게 잘 진행되고 있죠. 근데 다른 지역은 어떡합니까? 다른 지역도 뭐 부산만 지방이 아니잖아요. 부산보다 더 못한 인구도 적고 한 지방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적어도 광역단체들 중에는 있겠죠. 지난번에 광주 전남 그 타운홀 미팅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때는 욕심들이 너무 앞서고 또 타운홀 미팅을 처음 하다 보니까 뭐 우왕좌왕 뭐 그 앞뒤 가리지 못하고 이렇게 설사만 해버렸는데 지금 그 후에 이제 충청권 타운홀 미팅 그리고 부산 타운홀 미팅을 하면서 이제 대통령 주관하는 대통령실이나 대통령도 이제 여유로워지고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좀 지혜롭게 넘길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하려는 거는 타운홀 미팅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북극 항로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북극 항로라는 것이 뭐냐? 일단 북극 항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기존에 우리가 그 배로 우리가 지금 이 열차를 가지고 시베리아 뭡니까 횡단철도를 한다는 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이렇게 말하자면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만은 이게 사실상 북한을 통과해야 되는데 북한이 지금 이렇게 남북 관계가 교착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게 실현이 지금 서운하잖아요. 이게 계속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있어서 운행을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이것이 근본적으로 나오기엔 배경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물류라고 하는 것은 자원과 상품이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자원이라고 하면 러시아, 중국이 가장 많겠고요. 그리고 소비처라고 하면 유럽 정도가 되겠죠. 지금은. 그리고 미국인데 미국은 뭐 이렇게 하도 뭐 트럼프가 깡패 노릇하기 때문에 접어들더라도 유럽의 상품들이 이 중국의 소비시장 그리고 한국과 일본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인구들이 많잖아요. 이 중국과 동남아시아 인구가 세계 인구 인도 이게 전체 세계 인구의 뭐 한 60% 7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기 소비 인구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 물류를 뚫어주는 것은 각 나라를 위해서도 좋은 거죠. 근데 왜 이 북극 항로 얘기를 하느냐? 이 북극 항로가 보다시피 이게 한국 부산으로 치면 이게 13,000km가 좀 안 되는 거예요. 이 배로 치면 한 거리상으로는 한 14일 소요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존 항로는 네덜란드 노테르담에서부터 이제 부산까지 이게 오게 되면 이제 스웨즈 운하를 통과해야 되고, 말하자면 아라비아 반도 옆으로 이렇게 배들이 오게 되니까 여기에 무슨 하여튼간 복잡한 동네지 않습니까? 이 전쟁 위협, 테러 위협 이렇게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하이난성 필리핀 이 지역을 이렇게 돌아서 와야 되고 하는데 이게 항로 길이만 이게 사회적인 문제 빼고 항로 길이만 지금 2만 킬로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24일 소요된대요. 사회적 변수를 감안하면 이 스웨즈 운하나 이런 데가 워낙에 국제적 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
북극 항로는 러시아, 중국, 러시아, 뭐 미국, 캐나다 정도잖아요. 그다음 뭐 이런 정도인데, 이게 러시아를 돌아서 이제 스칸디나비아 반도로 들어가면 뭐 노르웨이나 뭐 핀란드나 이런 데가 지금 다 유럽 그 철도가 연결되어 있는 데기 때문에 이제 그 유럽으로의 물류는 이미 좋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지도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러시아가 아주 이 강한 그 북극 항로의 지배력을 갖게 되고 이제 역할을 크게 하겠죠. 왜냐하면 이 아프리카가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은 뭐 캐나다하고 미국,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 대륙인데, 거기는 뭐 남아메리카 대륙은 굳이 뭐 북극 항로가 없어도 되는 거니까 이 북극 항로가 있다면 이제 뭐 유럽에서 만든 상품이 이제 이렇게 그 알래스카나 뭐 러시아 저 북극 지역을 이렇게 통과해서 이제 남미로 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대부분의 물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러시아와 중국의 자원들이 이렇게 그 배를 통해서, 북극의 배를 통해서 지나가는 것을 그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이득이고 시간적으로도 빠르다. 그 얘기를 지금 북극 항로가 지금 항공로가 필요성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물류로서. 그 다음에 북극해 주변 동토층과 인구 분포를 이렇게 보면요. 그 유럽과 아시아, 러시아 쪽에 사는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뭐 이런 데가 인구가 좀 많고요. 우리가 그 북극 항로 그러는데, 북극 항로 얘기가 나오는 건 바로 그런 것 때문이죠.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게 북극에 얼음이 녹고 있으니까, 소위 빙하가 녹고 있으니까, 이게 그 타이타닉 영화가 북극에서 그 빙하하고 배가 부딪혀가지고 배가 박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에 잠겨가지고 있는 게 이제 타이타닉 호라고 하는 건데, 지금 그 빙하가 지금 녹고 있어서 이 바닷길이, 그 얼음으로 덮였던 바다가 지금 뚫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뚫리고 있다는 건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토지 중 동토층 비중이 지금 50% 이하인 곳이 지금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러시아 그 옆으로는 지금 동토지역이 50%니까 얼음이 꽉 찬 상태에서는 이게 쉐빙선이 뚫지 못하는데, 50% 이하에서는 이제 그 쉐빙선이 그 얼음을 깨면서 이렇게 나다닐 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지금 헷갈려 버렸습니다만은 얼음이 계속 녹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북극 항로가 새롭게 각광받는 물류 루트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시면 이 북극 항로에서 물류라고 하는 것은 자원과 상품인데,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유럽과 아시아, 그러니까 한국, 일본 이런 데서 상품들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 중국. 이렇게 보시면 지금 북극 내 그 석유 가스 분포를 보시면 캐나다와 미국, 그 다음에 러시아가 가장 많죠. 이 가스나 이 에너지들, 석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옮기려면 육상으로도 옮길 수가 있는데, 이게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옮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이프라인을 중간에 이제 적대적인 국가나 이런 나라랑 이렇게 마주치면 이게 손실의 염려가 있고, 이걸 또 경계를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북극 항로를 통해서 배로 운반하면 좋겠죠. 그래서 러시아는 이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반드시 필요한데,
이게 뭐 39조인가 지금 전재수 장관의 얘기로는 지금 39조인지를 이렇게 이 러시아가 이 북극 항로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대단히 러시아로서는 이게 시급한 일이 됐죠. 그래서 이거를 러시아로서는 이 자원을 아시아,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에게도 이제 넘기고 싶어 할 수가 있죠. 또 뭐 북한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래서 이 러시아가 북한을 통제하면 북극 항로는 우리가 이 지나가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뭐 그 다음에 다음 사진은요. 이게 한반도 종단철도인데 중국 횡단철도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정저우를 통해 가지고 이제 거기가 이렇게 해서 이제 러시아의 이제 에카테린부르크까지 이렇게 쭉 가면 러시아가 지금 현재 그 철도가 있기 때문에 하바rov스크에서부터 출발하는 철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유럽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바rov스크까지 이 북한을 통해서 나진 뭐 이런 데를 통해서 이제 하바rov스크까지 철도만 놓여지면 그다음 우리나라의 물류는 이제 되는 건데 지금 북한하고 한국이 이 물류 철도를 건설할 정도로 사이가 좋지는 않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 유럽 철도는 영국하고 그 모스크바까지 연결되는 철도가 있죠. 이게 그 말하자면 지금까지는 이 물류를 지금 그 유럽의 물류, 러시아와 유럽의 물류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건데 이걸 이제 그 북극 항로를 개발해 가지고 유라시아와 이제 그 말하자면 이니셔티브 구상을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이 됐을 때 경쟁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것들이 항상 문제지 않습니까? 경쟁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전 세계는 경쟁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2024년 기준으로 34번이나 운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대표적인 국적 성사인 코스코는 국제해사기구 IMO에 항로 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이미 상시 운영 체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은 쇄빙선을 15척 구매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러시아는 2030년까지 서쪽으로는 무바로스크, 동쪽으로는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북극 항로를 선점하기 위해서 39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일본은 제4차 해운 기본 계획에 북극 항로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국적 선사인 CGM은 올 2월 달에 쇄빙선을 4척을 구매를 했습니다. 전 세계가 북극 항로를 선도하고 선점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이것이 지금 북극 항로에 대한 경쟁력이 강한 나라는 어떤 나라이고 이유는 무엇일까? 이렇게 지금 제가 챗GPT에 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보니까 뭐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건대는 이제 맞는 것 같아서 이걸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북극 항로는 지금 Northern Sea Route NSR이라고 약칭해서 부르고 있고요. 여기에 관계된 나라는 이제 아까 지도에서 봤던 인접 국가들입니다. 러시아, 중국 있죠. 뭐 일본, 한국도 뭐 포함되겠습니다만은 그 밑에 인도 같은 나라는 뭐 중간에 껴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겠죠. 뭐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이제 지금 상품을 생산하는 것이 상품과 자원에서 자원 수출을 하는데 뭐 용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게 만약에 그 허브가 항구가 만들어지면 그 허브 항구로 옮기는 작업, 거기를 통해서 이제 배에 선적해서 움직이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게 쉐빙선이 얼음을 뚫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혼자 하고 싶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기술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기술력이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 조선 1위이기 때문에 그 쉐빙선을 만드는데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들 것이고 뭐 이런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근데 북극 항로는 지금 러시아가 가장 강력한 경쟁국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리적 위치가 북극 항로에서 가장 현실적인 루트인 북동 항로입니다. 이게 동쪽으로 가는 그 항로가 제일 가깝게 되는 거죠. 서쪽 항로는 미국하고 캐나다 쪽으로 가는 건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멀죠. 시간이 이렇게 오래 잡히는 거고. 그리고 또 러시아가 이제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쉐빙선을 가장 많이 보유가 있습니다. 그 러시아는 잘 알다시피 이 군사 강국인데 군사 강국이면서 바다가 얼어버리는, 그래서 이게 배로 뚫고 나오지 못하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는 전쟁을 통해서 이제 그 얼지 않는 바다를 확보하려고는 러시아의 그 욕심도 숨어 있는 이유들이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 쉐빙선을 보유하고 있다. 핵 추진 쉐빙선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도 항로를 운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음이 녹으면서. 그 다음에 인프라가 지금 많이 그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많은 에너지 자원이 있어서 이 자원을 이제 유럽이나 아시아에 이제 수출을 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그 북극 항로를 개척하는 비용보다도 훨씬 더 많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뭐니 해도 이제 그 북극 항로는 러시아의 관할 그 영해를 지나기 때문에 그 통제, 컨트롤하기가 러시아가 가장 많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국입니다. 중국은 이 실크로드라고 하는 것, 이 서양과 동양의 이제 물류를 책임졌던 과거의 그 비단길, 실크로드를 이제 북극 실크로드 전략을 통해서 물류를 유럽까지 빠르게 운송하는 그 전략을 개발하고 있는 거죠. 항공도 여러 가지로 합니다만은 그 철도, 그리고 이제 배까지. 그래서 이제 해양 기술 투자를 합니다. 쉐빙선 및 그 북극 연구 능력을 확보하고 쉐빙선을 아주 보호하고 있죠. 그리고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하고는 경쟁 관계면서 협력을 강화하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고 하는 공통적이 지금 트럼프 같이 이제 뭐 깡패처럼 이러니까 적어도 중국하고 러시아가 적어도 군사력으로 협력을 하지 않으면 미국을 상대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는 협력 관계를, 서로 간에 싫더라도 협력 관계를 당분간은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관계가 이 북극 항로 개발에도 아주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북극 항로가 열리면 가장 이득을 많이 볼 나라가 러시아와 중국이죠. 왜냐하면 자원과 그 상품, 가장 싼 상품들이 오가는 것이고, 유럽도 걔네들이 생산한 물건들을 이제 소비할 나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유럽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인구가 얼마 안 되죠. 뭐 해봐야 뭐 4, 5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중국 옆에는 또 인도가 있으니까 중국하고 인도가 이제 물류로 연결되기만 하면 이제 뭐 거의 30억 가까운 인구, 그리고 동남아시아까지 합치면 지금 전체 세계 70억 인구 중에 거의 한 45억 인구가 아시아에 포진되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아주 뭐 꼭 필요한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이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 그 북극에 아예 있는 나라죠. 북극에. 그 북극의 그 영토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로서 북극 항해 경험과 기술이 뭐 뛰어나다고는 하는데, 뭐 얼음이 얼려 있는 땅에서 뭐 지네들이 뭐 기술이 뛰어나봐야 뭐 그렇게 뭐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노르웨이는 그 유럽의 그 유럽 철도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유럽에 있는 물류가 이제 노르웨이에 모이면 이것을 이제 그 배에 싣고 세빙선과 함께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운반하는 그런 역할을, 유럽의 그 물류기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미국인데, 미국은 지금 알래스카를 러시아한테 예전에 이제 조상들이 샀잖아요. 이것이, 알래스카는 너무 춥고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 석유 개발이라든가 자원 개발에만 이렇게 이용이 되다가 지금 북극 항로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아주 유용한 땅이 돼버렸죠. 근데 미국은 쉐빙선이 없습니다. 쉐빙선을 만들 이유가 없었죠. 이렇게, 왜냐하면 그 유럽으로 가는 도중에 자기가 강자기 때문에 굳이 언 바다를 헤치면서 비용을 많이 들이면서 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쉐빙선이라든가 이런 데 투자를 하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국은 군사력이 어마어마하죠. 군사력이 뭐 러시아와 중국을 합친다 해도 그 핵무기라든가 이런 거는 러시아가 1위니까 뭐 미국이 안 된다 하더라도 나머지 군사력은 뭐 압도적으로 미국이 뭐 강력하겠죠. 그래서 해군력이 아주 강력하고, 그 다음에 위성 기술이 이제 우위에 있다고 하지만 이제 러시아도 뭐 위성 관련된 거는 뭐 잘 아시겠지만 우주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이 우위에 있다고는 하나 러시아 기술이 어디까지 있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북서 항로 통제국이다. 이거는 북동 항로보다는 좀 물류량이 적기 때문에 뭐 그런데 캐나다는 워낙에 넓은 땅이고 자원 개발이 많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누가 가장 유리한가에 관하면 러시아가 가장 유리하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전대수 장관이 왜 부산이어야 되느냐, 우리나라의 전진 기준은 왜 부산이어야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옳은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북극 항로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전초기지가 있어야 됩니다. 거점 도시가 있어야 됩니다. 이 거점 도시를 저희들은 부산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럼 왜 부산이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부산은 세계적인 항만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 기준 세계 7위, 환정량 기준 세계 2위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벌크, 액체 화물 등등 해가지고 모든 화물을 다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40선석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진해신항이 개발이 되면 66선석이 됩니다. 싱가포르가 1인데 지금 66선석입니다. 북극항로가 열리게 되면 가장 강력한 상대가 될 상하이항이 지금 54선석입니다. 조만간에 우리가 세계 1위로 선석 용량을 늘릴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조선 인프라가 이미 세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부산, 울산, 거제도로 이어지는 이 조선벨트에 세계 최강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다 포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 미염산단의 조선기자재 업체들이 잘 포진하고 있습니다. 선박 수리업체 63%가 이곳 동남권에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조선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운 인프라도 역대 세계 최강입니다. 전 세계 컨테이너 전기 노선 268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아 2등입니다. 전 세계 280개 항만으로 연결되는 경쟁력 있는 해운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만 연결선 기준으로 하자면
세계 4위에 해당합니다. 해운 항만업체의 63%가 이곳에 있고 매출액의 73%가 이곳에서 발생하고 있고 종사자의 50%가 이 동남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막강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산업 인프라도 막강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울산의 자동차, 에너지, 막강한 조선벨트, 창원의 첨단 기계산업, 방산산업, 그리고 포항의 제철, 철강산업까지 이 항만의 배후의 수출용 산업단지들이 잘 포진해 있습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북극항로 시대가 열리면 즉각적으로 투입이 가능한 인재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국립부산대학교, 국립부경대학교, 국립창원대학교,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여기는 조선해양물류 관련 학과들이 개설이 돼서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 인프라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대통령께서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결과로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할 겁니다. 이렇게 잘 돼 있는 항만, 조선, 해운, 산업, 인재 인프라에다가 정부의 의지를 가지고 첫 번째 행정기능을 총괄하는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실상 사법기능을 총괄하게 되는 해사전문법원을 신설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HMM을 비롯한 경쟁력 있는 해운 대기업을 집적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셨던 동남투자공사를 자본금 3조 원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기존의 이 동남권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에다가 정부의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이 4종 세트를 적절하게 믹스시키고 극단적이고 최고 수준에서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이 대한민국 한반도 남단에 또 다른 서울 수도권 하나를 만들 것이고 그 또 다른 서울 수도권을 저희들은 앞으로 해양 수도권이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위태롭게 성장 엔진 하나 가지고서 날고 있는 대한민국 새로운 성장 엔진을 하나 더 장착해 가지고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이런 굳은 믿음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일극체제를 극복을 하고 대한민국이 다극체제로 나가는 그 중간다리 역할을 바로 이곳 부울경에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결단하셨고 저희들이 과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그리고 그 실적과 성과를 통해서 국민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열과성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부산, 울산, 포항 뭐 여러 곳에 이제 해당되는 그 있고 경남 사천 뭐 경남 창원 이런 데에 그 산업시설까지 하고 연결시켰을 때 이제 그 부산에다가 해양도시, 해양수도를 만드는 것이 우리나라 그 서울 경기 지역에 집중된 일극체제를 이제 극복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지방분권 차원에서도 도움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뭐 구구절절이 옳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부산 시민들은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서울 경기 지역이 너무 하니까 이제 가져가는데 부산에 국회의원도 많고 그래서 우리도 해보자. 이번 기회에 다 가져가자. 이런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국가가 그 앞으로의 그 세계 경쟁, 패권 경쟁을, 무역 패권 경쟁을 하는 과정에 이제 전략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공감대에서 출발하는 것이지 이 부산을 살리자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반발하죠. 왜 부산만이냐?
그게 왜 그러냐면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이제 이 보수가 해서 좀 이상한 지역이 돼버렸잖아요. 대구 경북이. 그러니까 뭐 콘크리트라고 해서 뭐 여기는 뭐 볼 것이 없죠. 여기는 사람들도 지역도 가능성이 없어요. 제가 보기엔 사람들의 그 의식 수준이 이렇게 고착화돼서 굳어 있으면 거기서는 뭐 나올 게 없죠. 뭐 그냥 그 보수들이 단결해가지고 뭐 국가 세금이나 그쪽으로 많이 땡겨서 어떻게 하지. 거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유연한 사고가 안 나오는데. 그래서 부산을 중심으로 한 부산의 타운홀 미팅은 적어도 북극 항로에 대한 관한 전략적으로 대단히 좋은 이 메시지를 담고는 있으나 부산 사람들이 그 내용들을 다 이제 소화를 못하고 있다. 그리고 전재수 장관은 이 우리나라 해양이 부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나라의 해양수산의 범위가 부산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해양수산이라고 하는 것이 부산이 그 해양 물류로서의 그 역할 때문에 부산의 역할이 커지는 것은 인정합니다. 근데 사실상 물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산업부의 영역이거든요. 산재부. 그 산업부라는 게 그 자원과 상품의 이동을 그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상 산재부의 역할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산재부의 해당 일부 기관도 이제 협조를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우리 그 전재주 장관 굉장히 수고로운데 부산 시민들도 이번 기회에 차제에 이제 그 대통령이 국민들을 잘 초기에 권력 초기이기 때문에 잘 설득을 해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제 공약 사항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이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차적으로는 지금 뭐 가장 과학적으로는 뭐 선거기관의 큰 공약 사항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회가 온 거죠. 그 특히나 HMM 회사라고 하는 것은 민간 기업입니다. 근데 현대상선이 망하면서 이 정부가 그 부담을 세금으로 떠안은 거 아닙니까? 사실상 이게 세금이거든요. 세금으로 지금 운영되는 회사고 지분이 이제 50%가 넘어가지고 국가가 그 결정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부산으로 회사를 옮긴다는 건 부산으로서는 지금 어마어마한 특혜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특혜입니다. 이게 1년 후에 있는 지방선거나 이제 정치적으로 어떻게 그 부산 시민들이 소화를 해서 이걸 해나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부산으로서는 엄청난 특혜다. 그리고 그걸 다른 지역에서는 특혜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부산보다 더 열악한 그 지자체에 살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부산, 서울, 경기 못지않은 그 양극화를 초래하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그 전략 산업의 입장에서 이거는 그 국민의 합의가 어느 정도까지는 이루어진 일이라고 보여져서 그 부산 시민들은 의견들은 축하하고 이 기회를 잘 이용하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